안녕하세요. 나타샤와 함께하는 책 여행입니다. 책 읽기 편안한 시간 보내고 계시죠? 펄벅의 돼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늙은 호라비와 단둘이 살고 있던 왕농은 가난하여 결혼을 못하고 있다가 황대인의 집 종인 오란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6년 동안 두 남자만 살던 집에 여자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오란은 못생겼지만 부지런했고 말도 꼭 할 말만 했으며 심덕이 굳은 여자라 왕릉은 아주 만족합니다. 나타샤와 함께하는 책 여행, 장가든 왕릉의 집으로 떠나봅니다. 왕릉은 행복과 감격으로 가득 찬 하루하루를 보냈다. 오라는 곧 아들을 낳았고 왕릉은 자신만큼 재수가 좋은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다가도 이내 곧 두려운 생각으로 바뀌며 그의 가슴을 뜨끔하게 했다. 한평생을 사는 동안 재수가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하늘과 땅에는 인간들의 행복, 특히 가난한 사람들의 행복을 그대로 두고 보기 싫어하는 심술궂은 귀신들로 가득 차 있다. 풍만한 오란의 젖색 젖꼭지에는 눈처럼 흰 젖이 아기를 위해 무한히 솟아나왔고 아기는 토실토실 살이 올랐고 성격이 순했으며 어머니가 주는 무진장의 생명수를 마음껏 마시며 자랐다. 그 해는 농사도 풍년이 들었기 때문에 왕릉은 추수한 농장부를 팔아 그들이 쓰고도 남을 상당한 액수의 언전을 벌었다. 왕릉은 오란 이외의 다른 사람들에겐 돈에 대해 일체 말하지 않았다. 그들은 언전을 어디다 보관해 둘까 궁리하다가 꾀를 내어 그들 방 침대 뒤 벽에 조그마한 구멍을 파서 그 속에다 언전을 집어넣은 뒤 다시 깜쪽같이 진얼그로 그 위를 발라버렸다. 벽 속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왕릉과 오라는 은근히 부자라도 된 느낌이었다. 왕릉은 자신이 다 쓸 수 없을 만큼 많은 돈을 가졌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므로 마을 사람들과 함께 걸어갈 때도 어쩐지 어깨가 으쓱해지는 걸 느꼈다. 오란이 만든 푸짐한 음식으로 새해를 보내고 정월 초 이튿날이 되자 왕릉의 가족은 새벽부터 일어났다. 오라는 아기에게 빨간 옷을 입히고 그녀가 손수 만든 호랑이 얼굴을 수놓은 신발을 신겼다. 그리고 지난 섣달 금음날 왕릉이 직접 다듬어준 머리에는 앞에 작은 금부처가 달린 춤 없는 빨간 모자를 씌워서 얹혀 놓았다. 그리고 오라는 길고 금은 머리를 새로 빗어 낭자를 틀어 올리고 그가 사다 준 은을 입힌 놋 비녀를 머리에 꽂는 동안 왕릉도 서둘러 새 옷으로 갈아입었다. 오라는 왕릉이 사다 준 검은 천으로 만든 새 두루마기를 입었다. 그런 다음 왕릉은 아기를 안고 오라는 직접 만든 색깔 있는 떡을 든 바구니를 들고 겨울철의 황량한 들판길을 걷기 시작했다. 드디어 육중한 황대인 집 문에 이르자 왕릉은 뿌듯한 보람을 느꼈다. 첫 아이가 돌이 되면 찾아오라던 큰 마님의 분부가 있었기에 온 것이다. 큰 마님을 뵙고 온 오라는 표정이 어두웠다. 황대인 집 가세가 많이 기울고 있고 성 밖에 있는 땅을 약간 팔고 싶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왕릉은 큰 고민하지 않고 그 땅을 샀다. 왕릉은 은전으로 가득 차 있었던 그 벽 구멍이 이제 텅텅 비었다고 생각하니 후회와 절망을 했지만 그러나 곧 그의 마음은 분노에 찬 결심으로 가득 찼다. 지금 산 이 땅이 극히 작은 일부분으로 보이게 될 때까지 황대인 집의 땅을 자꾸 살 수 있도록 텅 빈 그 구멍을 은전으로 채우고 또 채우리라 마음속을 다짐했다. 그리하여 이 한떼기의 땅은 왕릉을 분발시키는 하나의 계시이자 상징이 되었다. 세찬 바람과 비를 머금고 뭉게의 구름과 함께 봄이 찾아왔다.
겨우내 게으른 나날을 보냈던 왕룽은 다시 밭으로 나가 해가 저물도록 힘겨운 일을 했다. 이제 늙은 아버지가 손자를 보살폈고 아내는 남편과 함께 새벽부터 해질 때까지 밭에서 일했다. 어느 날 왕룽이 아내가 또 아기를 가진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처음 든 생각은 왕룽이 그녀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는 것을 눈치채고부터 그녀가 산기를 느끼고는 들었던 낫을 내려놓고 기어 들어가던 가을 어느 날 아침까지 두 사람 사이에 두 번째 아이에 관해서는 더 이상의 얘기가 없었다. 그날따라 하늘에는 천둥과 함께 검은 구름이 모여들었고 들판에는 단으로 묶어야 할 벼들이 널려 있었기 때문에 왕룽은 점심을 먹으러도 집에 가지 않았다. 해가 지기 전에 오라는 밭에서 일하고 있는 남편 곁으로 돌아왔다. 배가 쑥 들어간 채 기진맥진해 있었으나 그녀의 얼굴은 침착하고 조용했다. 속으로는 오늘은 힘이 들 테니 들어가 자리에 누워있어 라고 말하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러나 몸이 지치고 녹초가 된 나머지 몰 인정해진 왕룽은 그녀가 아기를 낳느라고 고통을 겪은 만큼 자기도 그날 밭에서 애를 많이 썼다는 생각이 나서 낯을 놀리면서 한마디 묻기만 했다. 사내야 계집애야?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다. 또 아들이에요. 두 사람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왕룽은 기뻤다. 쉴 사이 없이 몸을 굽히며 하는 일도 힘이 훨씬 덜 드는 것 같았다. 자줏빛 구름 언덕 위로 달이 떠오를 때까지 그들은 계속해서 몸을 움직여 일을 끝내고서야 비로소 집으로 돌아왔다. 저녁을 먹고 햇볕에 익은 몸을 시원한 물로 닦고 차 한 잔으로 목을 축이니 왕룽은 둘째 아들을 보기 위해 방으로 들어갔다. 오라는 저녁상을 차리고 난 후 침대에 들어가 누웠으며 아기는 바로 옆에 누워 있었다. 첫 아기만큼 크지는 않았으나 토실토실하고 복스럽게 생긴 아기였다. 왕룽은 아기를 들여다보고 아주 흡족해서 가운데 방으로 건너갔다. 해마다 아들을 낳는다면 그때마다 붉은 달걀을 준비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것은 첫 번째 아기 때 했으면 충분하다. 매년 아들을 낳고 집안은 온통 행운으로 가득 차게 되고 오라는 이 집에 행운을 가져왔구나. 왕룽은 아버지를 향해서 소리쳤다. 아버지, 손자놈을 또 하나 보셨으니 이제 큰 놈은 아버지가 데리고 자야겠어요. 노인은 무척 즐거워했다. 그는 오랫동안 큰 손자가 자기 침대에서 자면서 그 어리고 따뜻한 몸으로 자기의 시린 몸뚱이를 따뜻하게 해주길 바랐다. 그러나 그 아이는 어머니 곁을 쉽사리 떠나려 하지 않았다. 이제 그 아이는 뒤뚱거리는 다리를 버티고 서서 자기 어머니 곁에 누운 새 아기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다른 아기가 자기 자리를 차지한 것을 깨닫고는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할아버지 침대로 가서 자겠다고 했다. 그 해의 추수도 풍작이어서 왕룽은 곡식을 팔아 은전으로 바꾼 다음 그것을 다시 벽 속에 감추어 두었다. 황대인에게서 산 논에서 거두어 들인 쌀은 다른 논에서 거두어 들인 쌀을 모두 합친 것의 2배나 되었다. 그 논의 흙이 얼마나 비옥했든지 그곳에 심은 벼는 아무 데서나 무성하게 자라는 잡초처럼 무럭무럭 자랐다. 이제는 그 땅이 왕룽의 땅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었고 따라서 그를 마을의 우두머리로 뽑자는 이야기까지 나돌게 되었다. 한편 게으른 왕룽의 삼촌네는 계속 왕룽에게 손을 벌려 왕룽을 화나게 했다. 왕룽은 올해도 황대인의 땅을 더 사리라 마음먹었다. 아니, 할 수만 있다면 매년 땅을 더 사들이라고 굳게 결심하고 집에 방을 새로 들일 꿈도 꾸어보았다. 이렇게 그와 그의 아들들은 차츰 지주로 성장해 가려는 판국인데 같은 성을 가진
쓸모없는 그의 삼촌네 식구들이 그의 돈을 축내는 것에 울화가 치밀었다. 딸이 태어난 날 왕룽은 밖으로 나가 문간에 있던 삼촌에게 은전을 주었다. 그리고 걸음을 재촉하여 다시 밭으로 나가 마치 땅덩이를 밑바닥부터 파헤치려는 듯 일에 몰두했다. 한참 동안 삼촌에게 준 은전만을 생각했다. 누름판 탁자 위에 아무렇게나 쏟아놓은 그 은전을 어느 게으른 놈팡이가 싹 쓸어가고 있는 모습이 눈에 서원했다. 땀 흘려 일에 곡식을 거두고 그 곡식을 팔아 모은 돈, 한 채의 땅이라도 더 사려고 모아둔 그 돈이 이렇게 허무하게 사라지다니. 저녁 나절이 되어서야 분노가 가라앉았다. 허리를 펴고 일어선 왕룽은 그의 집과 따뜻한 저녁밥을 생각했다. 그리고 그날 새로 태어난 어린 생명을 생각했다. 그들 부부에게 속한 자식도 아닌 남의 가족을 위해 낳고 길러야 하는 딸 자식이 그의 집에도 태어났다는 사실은 왕룽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아까 낮에 그는 삼촌에 대한 분노 때문에 새로운 생명인 갓난 아기의 얼굴조차 들여다볼 생각을 못했다. 괭이에 몸을 기대고 서 있노라니 말할 수 없는 서글픔이 온몸을 휩쌌다. 지난번에 샀던 그 땅에서 가까운 다른 땅을 한 떼기라도 사자면 또 한 번의 추수를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집에는 벌써 새 식구가 하나 더 늘었다. 황혼이 깃든 진주색 하늘 위로 검은 까마귀 무리가 까악 맴돌고 있었다. 왕룽은 마치 구름처럼 그의 집 주위의 나무 숲으로 몰려가는 까마귀 떼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러다가 그는 괭이를 휘두르고 큰 소리를 지르며 까마귀 떼를 뒤쫓아 집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까마귀들은 다시 하늘 위로 솟아올라 그의 머리 위를 몇 번이고 빙빙 돌며 그를 비웃기나 하듯 깍깍 거리다가 마침내 어두워져 가는 하늘 저쪽으로 사라져 갔다. 왕룽은 크게 신음소리를 냈다. 분명 그건 불길한 징조였다. 신들은 한 번 어떤 사람에게서 등을 돌리면 두 번 다시 생각해 주지 않는 모양이다. 이른 여름에 내렸어야 할 비는 영영 내리지 않았고 하늘은 날이면 날마다 맑게 개어 따가운 햇볕만 내리쬐고 있었다. 땅 위의 모든 것이 마르고 굶어 죽어도 아무런 관심도 없는 모양이었다. 새벽이 오고 또다시 새벽이 찾아와도 구름 한 점 보이지 않았고 밤이면 하늘에서 황금빛 별들만 무심하게 반짝였다. 왕룽은 죽을 힘을 다하여 밭을 갈았지만 땅은 바싹 마르고 쩍쩍 갈라졌다. 힘차게 새싹을 내밀어 곡식을 연글게 하려고 했던 어린 싹들도 땅에서든 하늘에서든 아무런 반응 없음을 알자 성장을 멈추고 따가운 햇살을 받은 채 꼼짝도 않더니 마침내는 말라 누렇게 뜨고 비틀어져서 이삭이 패지도 않았다. 왕룽이 만든 벼 못자리도 갈색인 땅 위에 비취색의 푸른 사각형을 그리고 있었다. 밀 추수를 포기한 다음 그는 매일같이 대나무 장대에 무거운 나무통을 달아 어깨에 메고 못자리에 물을 날랐다. 그 어깨가 움푹 패이고 사발 크기만한 못이 박혔지만 비는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다. 마침내 연못 물까지 말라 진흙바닥이 드러나고 심지어 우물까지 표가 나게 줄어들자 오라는 남편에게 말했다. 아이들이 물을 마시고 또 아버님에게도 뜨거운 물을 들이다간 못자리가 말라 죽겠어요. 왕룽은 노기에 차 대답했다. 그 노기는 곧 흐느낌으로 변했다. 그래 못자리가 말라 죽으면 우리들도 모두 굶어 죽을 거야. 실로 모든 생명은 대지에 의존하고 있었다. 다만 큰 도랑 곁에 있는 한떼기 땅에서만은 가을거지를 할 수가 있었다. 끝내 그 해 여름은 비 한 방울 내리지 않고 지나갔다. 그는 다른 노는 모두 포기해버리고 하루 종일 그 큰 도랑 곁에 있는 논에만 붙어앉아 도랑물을 퍼서 메마른 땅에 물을 댔다. 금년 들어 처음으로 거둔 수확. 왕룽은 추수를 끝내자마자 그
그 곡식을 모두 팔아버렸다. 곡식을 팔아 받은 돈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만지작거리다가 왕농은 갑자기 일어나는 적개심으로 그 언전을 꼭 움켜쥐었다. 하느님이 얼마나 노하시든 가뭄이 얼마나 극심하든 자기의 결심을 끝내 이루리라 다짐했다. 이 한 줌의 언전을 얻기 위하여 그는 뼈가 휘어지도록 그리고 피땀이 흐르도록 일했다.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소원을 이루고야 말겠다고 결심했다. 왕농은 황대인 집으로 달려가서 토지 대리인을 만나 대뜸 말을 꺼냈다. 큰 도랑 곁에 바로 내 땅에 인접한 이댁의 땅을 사려고 돈을 가져왔소. 왕농은 여기저기서 지난해 동안 황대인 집이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군색해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늙은 마님은 며칠 동안이나 아편을 피우지 못하는 때가 많았고 그럴 때마다 늙은 암벌꼴이 되어 매일같이 토지 대리인을 불러들여 욕설을 퍼붓고 들고 있던 부채로 그의 얼굴까지 후려치며 그가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다는 것이었다. 그래, 이제 팔아치울 땅이 남아있지 않단 말이냐? 그래서 토지 대리인은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땅값에서 늘 자기 몫으로 떼어먹던 구정까지도 포기한 지 오래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도 부족했던지 늙은 주인 영감은 영감대로 새로 첩을 하나 맞아들였는데 그 첩이란 바로 젊은 시절의 정부였던 여종의 딸로서 그 여종은 첩으로 앉히기도 전에 이미 욕망이 식는 바람에 어느 사내 종에게 시집을 보냈었다. 16살도 채 안 된 그 딸에게 늙은 주인 영감은 새로운 욕정이 일어난 모양이었다. 그 늙은 영감은 늙어감에 따라 몸도 부자연스럽고 비둔해졌지만 젊고 날씬한 여자에 대한 욕망만큼은 줄어들지 않은 모양이었다. 주인 마님이 아편에 매달려 있는 것처럼 주인 영감은 정욕에 빠져 있었다. 그런 주인 영감에게 자기의 애첩을 위한 보석 귀걸이나 금반지를 사줄 돈이 떨어지고 없다는 사실을 이해시킬 도리는 없었다. 일생을 통해 손만 뻗으면 얼마든지 돈을 만질 수 있었던 주인 영감에게 돈이 없습니다 라는 말을 이해시키기란 매우 힘들 것이다. 한편 부모들의 이러한 꼴을 보고도 젊은 도련님들은 자기들이 먹고 살 돈은 아직 충분히 남아 있겠거니 하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단지 한 가지 일에서만큼은 의견을 같이 했는데 바로 재산을 잘못 관리했다는 이유로 토지 대리인을 책망하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나 편한 생활에 몸이 비대해지고 얼굴에 기름기가 번들번들 흐르던 토지 대리인이 요즘에는 괴로움에 시달리고 불안해져서 뼈가 드러나도록 수척해질 수밖에 없었다. 하늘은 황대인 집의 밭이라고 해서 특별히 비를 내려주지는 않았다. 따라서 황대인 집도 추수할 것이 없었다. 왕농이 토지 대리인에게 나는 돈이 있소 라고 한 것은 마치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이 있소 라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토지 대리인은 잽싸게 달려들었다. 전번에는 흥정을 하고 차를 마시고 하느라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이번에는 열심히 몇 번 수군거리고 꼭 할 말만 하고 흥정을 끝냈다. 왕농의 손에서 대리인에게 돈이 넘어가고 서류의 서명 날인이 끝나자 그 땅은 바로 왕농의 땅이 되었다. 왕농은 그의 살과 피 같은 언저를 대리인에게 넘겨주면서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았다. 그는 그 은전을 그가 마음속으로 항상 바라던 소원과 바꾼 것이다. 왕농은 이제 넓고 기름진 땅의 주인이 되었고 새로 사들인 노는 먼저 번 것보다 2배는 더 컸다. 그 검고 비옥한 땅이 한때는 대감님과 같은 대갓집의 소유지였다는 것을 이번에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심지어 오란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달이 지나고 또 지나가도 여전히 비는 내리지 않았다. 가을이 가까워짐에 따라 하늘에는 마지못해 가볍고 조그만 구름 조각이 모여들었다. 마을의 거리에서는 할 일 없는 사람들이 모여 근심스러운 눈길을 하늘로 치켜든 채 이 구름 저 구름을 유심히 쳐다보면서
그 구름 중에 어느 것에 비가 내릴 수 있을 것인지 서로 토론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그러나 비를 내려줄 만한 충분한 구름이 모이기도 전에 매서운 바람이 북서쪽으로 불어와 마치 마루의 먼지를 비로 쓸어버리듯 하늘의 구름을 날려버렸다. 그러면 하늘은 다시 구름 한 점 없이 텅 비고 황막해졌으며 매일 아침 불같이 뜨거운 태양이 떠올라서는 중천을 가로질러 저녁에는 쓸쓸하게 서쪽으로 져버리는 것이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달이 떠올라 마치 작은 태양처럼 밤하늘을 밝게 비추었다. 왕룽은 그의 밭에서 얼마 안 되는 콩을 거두어 들였다. 그리고 미처 모내기를 하기도 전에 누렇게 말라버렸던 못자리에 죽으려니 생각하고 뿌려놓았던 옥수수 씨에서 자란 듬성듬성 알이 박힌 형편없는 옥수수를 약간 수확했다. 콩을 털며 그는 하나의 콩도 헛되이 버리지 않았다. 그는 아내와 함께 콩을 턴 후 두 아이들을 시켜 그 자그마한 손으로 마당 여기저기에 흩어진 콩알을 모두 줍게 했다. 가운데 방 마루에서 옥수수를 털 때에도 사방으로 흩어지는 옥수수 알을 하나도 놓치지 않기 위해 조심스럽게 살펴보았다. 그가 옥수수 자리를 한데 모아 땔감으로 썰어야 하자 아내가 소리쳤다. 안 돼요. 그건 땔감으로 쓰지 마세요. 제가 어려서 산둥에서 살 때도 이렇게 흉년이 든 적이 있었는데 그땐 옥수수 자루도 모두 잘게 빻아 먹었어요. 풀을 먹는 것보단 훨씬 낫지요. 오란이 이렇게 말하자 그들은 모두 심지어 아이들까지도 입을 다물고 말았다. 이렇게 이상할 정도로 비는 오지 않고 햇볕만 쏟아져 땅이 재구실을 못할 때에는 누구나 불안한 예감을 갖기 마련이다. 오직 딸아이만은 아무런 공포도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먹고 싶을 만큼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식량이 담긴 어머니의 커다란 두 개의 젖이 있기 때문이었다. 오라는 딸아이에게 젖을 물리며 중얼거렸다. 아이고 이 불쌍한 것아 먹어라 먹어. 아직 젖이 있을 때 실컷 먹어두어라. 그러나 이에 만족치 않는 귀신이 있었는지 오라는 다시 아기를 가지게 되었다. 그녀의 젖은 마르고 공포에 휩싸인 집은 온통 끈질기게 먹을 것을 달라는 아이의 울음소리로 가득 찼다. 쌀 한 톨, 밀알 한 알까지 먹을 게 없자 왕룽은 애지중지 키우던 황소까지 잡아먹게 되었다. 온 집안 식구들이 쇠고기를 모두 먹어버렸고 나중에는 뼈를 부수어 뼈골까지 빼먹었다. 그러나 그건 역시 오래가지 않았다. 이제 남은 것이라곤 가죽뿐이었다. 그 가죽은 오란이 대나무 선반에 펼쳐 말려 뻣뻣해져 있었다. 삼촌과 마을 사람들은 왕룽이 필시 은전을 감춰두고 또 식량을 몰래 쌓아두어서리라 생각하고 왕룽의 집을 찾아와 먹을 것을 달라고 사정했다. 어느 날 밤 마을 사람들이 작대기를 들고 왕룽의 집으로 몰려와서는 대문을 사정없이 두들겼다. 이웃 사람들의 아우성 소리에 왕룽이 대문을 열자 그들은 왕룽에게 달려들어 그를 문 밖으로 밀쳐내고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아이들까지도 집 안에서 몰아낸 다음 집안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손으로 벽이란 벽은 모두 긁어대며 곡식 숨겨둔 곳을 찾았다. 그러나 한 줌의 마른 콩과 한 사발 정도의 마른 옥수수밖에 찾아내지 못하자 마을 사람들은 크게 실망하여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는 식탁과 의자, 심지어는 늙은 노인이 공포에 질린 채 울며 누워있는 침대에까지도 달려들었다. 그때 오란이 마을 사람들 앞에 나서며 말했다. 그녀의 느리고 침착한 목소리는 마을 사람들을 완전히 제압했다. 그건 안 돼요. 아직 그건 안 돼요. 오란은 큰 소리로 말했다. 아직은 우리 집에서 식탁이랑 의자 그리고 침대를 가져갈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집의 곡식을 모두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집의 식탁이랑 의자는 아직 팔아버리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니 우리 집 가구도 그냥 내버려 두세요. 우리는 지금 모두 같은 처지입니다. 우린 지금 여러분들보다 콩 한 톨, 옥수수 한 알도 더 갖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우리보다 더 많이 가지고 계시죠. 지금 우리 집 곡식을 모두 가지고 계시니까 말이에요. 만일 여러분이 무엇이든 더 이상 우리 집에서 가져가시면 하늘이 천벌을 내릴 거예요.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밖으로 나가 먹을 수 있는 풀을 찾아보고 나무 껍질도 벗깁시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우린 우리 새 자식을 위해서 말입니다. 저는 이 어려운 때에 탄생하려는 넷째 아이를 위해서도 먹을 것을 찾으러 나가야겠습니다. 오라는 이렇게 말하며 그녀의 손으로 배를 눌려 보였다. 그녀의 말에 부끄러워진 마을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씩 밖으로 나갔다. 그들은 단지 굶주려서 이런 행동을 했을 뿐 나쁜 사람들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 한 사람이 나가지 않고 서성거렸다. 그는 한창 잘 살 때에는 원숭이 얼굴처럼 불그스름한 얼굴을 하고 있었으나 지금은 살이 빠지고 초췌한 모습으로 누렇게 뜬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는 키가 작고 말이 없는 이웃집의 칭이었다. 그는 아주 정직한 사람이었고 단지 먹을 것을 달라고 울부짖는 자식들 때문에 할 수 없이 나쁜 짓을 했던 것이다. 칭은 왕룽에게 뭐라고 사과의 말을 하려는 듯이 보였다. 그러나 사과의 말을 하려면 그가 아까 발견한 곡식들에서 한 줌 빼앗아 옷 속에 넣어둔 콩을 도로 내놓아야 했다. 그는 그저 움푹 팬 눈으로 왕룽의 눈치만 살피다가 말없이 밖으로 나가버렸다. 왕룽은 마당에 멍하니 서 있었다. 여러 해 동안 매년 풍성한 가을 곡식을 타작하던 곳이었으나 지금 몇 달 동안에는 쓸모없이 그대로 버려둔 마당이었다. 집에는 이제 아버지랑 어린 자식들을 먹여 살릴 식량이라고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더욱이 자기 몸뿐만 아니라 뱃속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생명을 길러야 하는 아내에게조차 먹일 게 하나도 없었다. 그 생명은 사정없이 어머니의 살과 피를 빨아먹으며 자라고 있었다. 왕룽은 순간적으로 극도의 공포를 느꼈다. 그러나 곧 혈관 속에 술기운이 도는 듯한 위안감이 들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내 땅까지는 빼앗아가지 못할 거야. 내가 힘들여 일해서 마련한 거야. 만약 언전이 있었다면 그들이 빼앗아 갔을 거야. 또 그 돈으로 곡식을 사두었더라도 그들은 모두 훔쳐갔을 거야. 그래도 내겐 아직 땅이 남아있어. 그건 누가 뭐래도 내 땅이야.